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한테 죽음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한 거. 그다음 무섭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뭐 이 정도. 예. 요걸 좀 더 이제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존재의 비가역적인 종말, 비가역적이란 말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뭐 종교에 귀의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집트인들은 뭐 예 없이 확고하게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은 죽음은 그 존재의 양태가 달라지는 거지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삶이라는 존재의 영역에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삶 이후라는 존재의 영역에 있는데 그 존재의 영역이 어떤 거였냐면은 오히려 삶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로 표현하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나를 이제 또 괴롭힐 수도 있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존재가 이어지면서 펼쳐지는 삶은 어떤 거였냐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예, 정말 평안한 그 정말 이상적인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인정받는 것. 이제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테마로 나오는데 예, 그런 거예요. 일단 이집트인들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좀 오래된 말이긴 한데 옛날에 우리 인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람들끼리 서로 조화롭게 예, 그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튀거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분수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일정한 선을 지키면서 조화롭게 사는 게 이제 농경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농사라는 것이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쟁기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초를 뽑거나 작물을 길러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할 때가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딱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 사이 협동인데, 그러니까 뭐 누가 막 이렇게 뭐 과도하게 튀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성을 너무 드러내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가 이집트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의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원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커뮤니티 안에 속해야 돼요. 예. 망자의 커뮤니티 안에 그 조화롭게 섞여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삶은 유한한데 죽음은 무한하거든요.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최후의 심판이라는 어떤 그 검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이제 저울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울 한쪽에 정의를 상징하는 그 타주기털,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심장. 이게 이제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내가 전생에 살았을 때 모든 기억이 담긴 일종의 USB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개의 무게를 이제 재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무거우면 정의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이 사람 죄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마음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가책을 느낀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망자가 뭘 통과하게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영생을 누리기만 한다면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시간을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뭐 생로병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부조리라든가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뭐 별거 아닌 계기로 놓쳐버리면 엄청나게 사실은 애석한 일이잖아요. 안타깝고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몸이 미라가 제작되지 못하는 거. 그다음 내가 적법한 장례 절차에 의해서 매장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미리 마련된 멋진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거. 예,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죽어서도 이게 온전하게 갖춰져 있어야만이 나의 이제 다른 인간적인 요소들, 다시 말씀드리면 뭐 혼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또 몸에 깃들거나 뭔가 같이 조화롭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무덤은 일종의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음택이라 그러죠. 망자가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갖춰져야지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테스트도 거쳐야 되지만은 물질적으로도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미라, 그다음 장례 절차, 그다음에 이제 무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려면 이집트 본토에서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해외에서 외국에 나가서 죽는 거. 신후의 이야기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 번 반복돼요. 예, 외국에서 죽으면 안 된다. 뭐 적법한 장례 절차에 의해서 뭐 매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네가 양가죽에 덮여서 매장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미이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이집트인들이 그 엄수했던 장례 절차가 쭉 나옵니다. 신후의 얘기가 이제 그런 장례 절차가 가장 디테일하게 나온 그 초기 문헌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사람들이 그런 거 대해서 잘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후의 이야기는 이게 강조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후가 돌아와서 그걸 다 누린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마침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집트인들의 장례와 관련된 풍습이라든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생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그 이집트어로 하면 자 네헤트거든요. 그게 이제 서구 학자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이 의문 체계에 맞춰서 발음하다 보니까 신우회가 됐는데, 자는 아들이란 뜻이고 네헤트는 돌무화과인데 이제 다신교 체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신에게 속하는 신성한 동물이 있고 어떤 신에게 속하는 신성한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침엽수처럼 나무들이 곱게 안 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자란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좀 키가 높게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추야자. 그리고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돌무화과는 그 제법 크게 자라요. 예. 그리고 재질도 좋고요.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나무다운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이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목재로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무가 살아 있을 때 이렇게 그늘을 제공해 주죠. 예. 이집트가 이제 더운데 이집트는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습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예. 옛날에는 그런 역할들을 되게 누가 했냐면 나무들이 했었죠. 그래서 나무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 나에게 뭔가 이로움을 주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마우니까 마치 이제 나를 품어주는 여신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누구한테 이제 헌정을 했냐면은 하토르라는 여신한테 헌정을 한 거죠. 하토르 여신은 되게 이제 암소로 표상되는 여신인데, 그 좀 거칠게 말하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이나나 여신.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이제 아프로디테나 베누스 같은 그런 여신과 신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의 여신이기도 하고 생식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자애로운 여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여신의 이제 흥미로운 그 신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집트인들이 외국에 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외국에 나갈 수 있겠죠. 뭐 군인이면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고 외교관이면은 뭐 그 임무가 있으니까 외교 임무가 있을 것 때문에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내가 이집트라는 그 본토를 벗어났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여신 나의 수호 여신이 누구냐면 하토르 여신이에요. 다. 특히 신우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오래 머물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 있었을 때 그럼 신우에가 누구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토르 여신의 보호를 받겠죠. 그러니까 하토르 여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실제로 그 이름이 있어요. 시 하토르라고 이집트 이름 중에 하토르 여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우 이야기를 쓴 서기관은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쓴 게 뭐냐면은 하토르 여신을 상징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체물인 돌무화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돌무화과의 그 아들이라고 쓴 거죠. 신우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집트인임에도 일생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그래서 하토르 여신에 속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